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거기 앞에 그 기출문제집, 앞에 그 목차 부분, 차례 부분 좀 보세요. 차례 부분을 좀 보시면, 그 미시경제학의 출제 경향, 그 뒤에, 뒷페이지 보면, 다음 페이지, 거시경제학의 출제 경향표가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거시경제학의 기초 1편에 1장 거시경제학 기초 부분 있죠? 앞부분에 표가 정리되어 있어요. 컨텐츠에서. 컨텐츠. 아니, 못 찾고 있어. 지난번에 했는데, 서문 다음에, 네. 거기 미시 있고, 그 다음에 넘겨보면 것이 있어요. 그 거시경제학의 기초 부분에 1장을 보면, 1장 행시 파트에는 여러 문제가 지금 거시경 기초 출제가 됐고, 보면 2013년 재경 1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3년 재경 1문. 여기 거시경의 기초는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넘어왔는데 나중에 실업과 인플레이션에 관한 기본 아주 기초 개념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1장에 보면.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실업과 인플레이션 그 장에 가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 할 거니까 굳이 뭐 여기서 할 필요 없다 이래 넘어왔는데 그 기초에 관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2013년 재경 1문 찾아보세요. 뒤에 연도별로 쭉 찾아보면 있어. 129페이지. 129페이지. 간단한 개념 하나 우리 정리해 놓고 갑시다. 이론적으로 고용률이 높은 국가는 고용률이라는 개념이 나왔네. 고용률이 높은 국가는 그리고 실업률이 낮고 밑줄. 고용이 많이 되어 있다면 실업이 낮고 그 다음에 고용률이 낮은 국가는 실업률이 일반적으로 높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업률, 고용률이 모두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데 왜 그러냐? 이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게 그 뒤에 가면 또 최근에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뒤에 해설을 좀 보세요. 일단 고용률이라는 것은 밑줄 긋읍시다. 고용률은 15세 이상의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밑줄 생산 가능 인구를 보통 P라고 씁니다. P. 이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취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취업자는 E라고 써요. employed. 그래서 E. 따라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고용률은 거기다 박스를 P분의 E 이렇게 쓸 수 있다. P분의 E 고용률. 생산 가능 인구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이걸 고용률이라고 부른다. 이러면 신문 보면 이제 계속 뭐 고용률, 실업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고용률이 이런 개념이다. 두 번째 실업률이란 밑줄 그으세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 그 위에 생산 가능 인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 P는 경제활동 인구 플러스 비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를 L이라고 써요. 대문자 L. 실업자 수 U예요. U. 그래서 실업률이라는 것은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unemployment rate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 박스 채세요. L분의 U다. L분의 U. 실업률. 나중에 실업 부분에 가면 자세히 하나 할 것이야. 하나씩. 거기 생산 가능 인구는 그러면 실업률과 고용률과는 어떤 관계가 있냐?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 플러스 비경제활동 인구의 합이다. 이렇게 써놔요. 그 밑에 있네. P equal L 플러스 N.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 비경제활동 인구의 합이다. 그러므로 비경제활동 인구를 N이라고 하면 그렇게 쓸 수 있고 경제활동 인구는 밑줄 그으세요. L. 경제활동 인구는 L인데 취업자는 E고 실업자는 U라 그랬어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다. 기초 개념을 몇 가지 알아두고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고용률이라는 것은 거기다 박스를 치라고 했어요. E는 P분의 E예요. 그 뒤에 쭉 나왔는데 그 밑에 고용률은 1 마이너스 실업률 곱하기 경제활동 참가율 거기다 밑줄.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이라는 것은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거 다시 한번 좀 변형을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L분의 2 분모에 없던 L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분자에다도 L을 만들어주고 분모에 있었던 P를 그대로 쓰고요. 또 요거 어떻게 변형할 수 있냐면 요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거는 경제활동 인구에서 뭘 뺀 거냐면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뺀 거예요. 1에서 경제활동 인구 이거는 L은 뭐분의 뭔데요? 뭐하고 뭔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것과 실업자가 차지하는 것. 실업자와 취업자를 합한 게 경제활동 인구인데 그래서 1에서 뭘 빼면 실업률을 빼면 이게 취업률이 되고 취업률 여기야 뭐가 돼 있어? P분의 L 이렇게 있어. 전체 물론 요거 다시 한번 써보면요. 1에서 요건 뭐죠? L분의 U는 방금 우리가 밑줄 긋고 왔어. 이거는 실업률이라 했어. 실업률. 그리고 이게 곱하기 전체 생산 가능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 이게 경제활동 참가율이에요. 요게 뭐다? 이 고용률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고용률은 1에서 실업률을 빼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곱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이거 보니까 실업률이 높으면 고용률은 당연히 옆에 마이너스 값이 있으니까 낮고 반대로 실업률이 낮으면 고용률은 높아야 된다. 이렇게 보통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뒤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곱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상현상이 실업률이 상대로 높으면 고용률은 낮고 반대로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실업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지금 결국 이론적으로 어때야 돼요? 높아야 되는데 고용률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얘가 낮는데 얘도 낮아. 그 이유는 뭐냐 도대체. 얘가 낮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왜 낮냐. 그게 이제 뭐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뒤에 우리나라 현상의 원인 거기 보면 원인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계신과는 달리 실업률과 고용률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전부 다 낮다. 왜 그러냐? 관계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상현상의 원인으로 밑줄 원인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이걸 둘 수 있다. 따라서 실업률이 낮아도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으면 고용률도 낮게 도출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고령화입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뭐 이렇게 우리가 고령화 현상을 나누는데 고령화 사회는 60세 이상의 인구가 경제 전체 인구 가운데 몇 퍼센트가 7%. 그렇습니다. 7%가 60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면 이걸 고령화 사회라고 불러. 그리고 고령 사회는 14%예요. 14% 찾으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훨씬 빨라. 일본은 고령 인구가 많기는 많아요. 우리보다 많기는 많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2025년 이걸 기점으로 뭐 몇 가지 통계치가 약간 다른데 2025년 기점으로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빨라서 이 고령화 사회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폐해들, 문제점들, 쉽게 말하면 일을 할 수 없는, 은퇴를 하고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고,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적어져서 경제가 그냥 기형적인 구조로 계속 이제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대책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는 그 급격한 고령화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서 전체 인구 대비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한다. 밑줄.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다. 두 번째, 우리나라는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우리나라 많은 여성들이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가정주부가 제일 많죠. 그래서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한 실망 실업자의 증가. 밑줄. 실망 실업자의 증가. 이것도 실업률을 낮추긴 하지만 동시에 경제활동 참가율도 낮춘다. 따라서 이런 이상현상. 그리고 거기는 뭐 안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 남성들의 경제활동 참가 시기가 굉장히 늦습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 의무복무제니까 군대를 의무적으로 갔다 와야 되고, 그래서 군인의 비율이 꽤 높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학생들의 그 스펙 쌓기,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근로 인구로 들어가는 그 시기가 굉장히 늦어요. 휴학 이 비율도 높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청년층의 그 경제활동 참가 시기가 늦은 것도 중요한 원인이고, 또 하나는 여성의 경력 단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동 경제학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여성이 열심히 20대 때 일을 하다가 30대 초반까지 일을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이러면 이제 일을 그만둔단 말이죠. 그러면 한 10년 정도 경력이 이제 단절되고 일을 안 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자녀들을 다 이제 어느 정도 키워놓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중간 갭이 굉장히 커서 그 경력 단절 기간 동안에는 경제활동 참가가 없어요. 여성들의.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 출산 장려 정책이라는 것을 많이 쓰긴 쓰는데, 그게 실질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지자체는 이 출산 장려금으로 월 5만 원을 주기도 하고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저기 지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500만 원을 준다거나 출산 장려. 그 500만 원 그게 많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애들은 그 병원을 지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어요. 병원 몇 번만 가면 없어. 그거 다 금방 날라가. 그런데 그게 무슨 출산 장려 정책이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산 장려 정책은 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공서부터 먼저 이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그 여성들의 애들을 데려와서 거기에 유치원도 보내고, 거기 육아시설도 타가시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그 실질적으로 출산 이 장려책이 되지. 그건 몇만 원 준다고 이게서 무슨 장려책이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 출산 장려 대책이라는 게 나중에 그 경제 성장론에 가면 이 고령화라든가 이 저출산의 문제가 굉장히 우리나라 심각하기 때문에 OECD 국가 중에서 두 개가 가장 문제예요. 최고야, 최고. 출산 비율이 제일 낮아요. OECD 국가 중에서. 또 고령화 속도도 가장 빨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적어지니까 중국이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하는 이유가, 물론 꼭 인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게 인구가 많은 게 엄청난 자원입니다. 인구가 많은 게. 그래서 중국의 이 고도 성장이 여러 가지 직접 투자라는 그런 이유들도 있겠지만 인구 때문에 고도 성장의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 그런 것들하고 고령화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뒤에 성장론에서 자세하게 하기로 했는데, 이건 아주 단순한 문제죠. 그런데도 2013년 15점 이러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개념만 알면 되는 것들인데, 이게 나오면 나중에 또 안 나올까요? 또 나와. 금방 또 나오는데 다른 설문의 하나로 나옵니다. 다른 문제의 설문 하나로 나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뒤에 가보면 또 있고요. 바로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그게 2010년 일행 2문을 좀 보면,
2010년 일행 이문. 완전히 똑같은데 그거는 좀 배점이 30점 배점으로 나왔습니다. 그것도 좀 보시면 언론 기사를 보면 최근 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매우 낮은데도 밑줄 그세요. 실업률은 매우 낮은데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높지 않고 오히려 낮은 이상현상을 보이고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유럽의 높은 실업률의 밑줄, 유럽이 굉장히 미국보다 실업률이 높습니다. 그 원인들 중에 하나가 엄격한 고용보호제. 고용보호제가 뭘까요? 한번 입사를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게 고용보호제가 가장 강력한데 특별한 경우의 수가 있지 않고는 자를 수가 없습니다. 해고를 못 시켜. 이제 이게 그래서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경직성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여튼 유럽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보통 이런 나라들은 뭐가 강하냐면 노조의 힘이 강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뭐 그런 어떤 뭐 언론에서 말하는 그런 뭐 특이한 형태의 말도 있기도 하지만 뭐 귀족 노조다 뭐 이런 그런 거는 뭐 일부 특이한 쪽이고 그거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노조의 힘이 강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구조조정, 구조개혁 그리고 여러분 신문 같은 거 보면 이제 이번에 국회의원 여소야대가 되면서 국회가 그 야당 쪽에서 지금 구조개혁 원래는 야당에서 구조조정이라든가 구조개혁은 완전히 금기시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그 지지 기반 자체가 노동자들 이쪽에 이제 근로자들이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구조조정 얘기를 하지 야당에서 구조조정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런데 워낙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항상 경제의 체질 개선이라는 것은 한계 기업들이 있어요. 계속 정부가 쏟아부어서 끌고 가면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한계 기업들이 있다고. 그런 기업들을 털고 가지 않으면 경제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계속 이제 경제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게 언제 시기가 딱 좋냐면 경기가 나쁠 때요. 경기도 좋은데 구조조정하고 막 잘라내고 이러면 그 이유를 타당성 있는 이유를 제시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기가 나쁘면 이게 구조조정이 항상 이제 고개를 드는데 아마도 강론에서는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생각이 다르겠지만 원론적인 것은 이제 구조조정이라든가 뭐 야당에서 구조조정 이거를 뭐 강조를 하고 있고 또 특히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구조개혁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거에 대해서 뭐 이제 일단 원론적인 합의는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뭔가요? 구조조정은 뭐예요? 기업들의 문을 닫고 두 개 기업들 중에 한 개 기업은 문 닫게 만들고 살만한 기업들만 도와주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문 닫으면 그 공장이나 기업의 그 근로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실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회 안전망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심각한 사회적 후유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당 쪽에서는 아마도 그 사회 안전망 그 대책을 먼저 강구하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하자 이렇게 얘기할 거고 정부는 그게 다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재계의 입장을 더 반영을 해서 그런 주장을 할 텐데 그 중간에 절충선이 어디 있겠죠.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 힘이 황금 문화이 됐기 때문에 서로 자기 주장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 자 보시면 엄격한 고용보호제가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엄격한 고용보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들이 있다. 엄격한 고용보호제 완화 밑줄 그어놓고 고용률은 그렇게 좋습니다. 개념을 생산 가능 인구 뭐죠? P. 취업자 수는 뭐 E. 이렇게 고용률은 좋고 이 생산 가능 인구를 P, 경제활동 인구를 L 이거 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취업자 수를 E, 실업자 수를 U라고 할 때 고용률과 실업률의 관계식을 도출하고 방금 도출했어요. 이게 똑같은 거야. 이에 근거해서 언론 보도 이상현상을 설명해라. 우리가 앞에 본 문제가 완전히 똑같고요. 1번 설문은. 두 번째는 이론적으로는 경험적으로는 엄격한 고용보호제 밑줄. 엄격한 고용보호제. 이거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다. 그 이유는 뭐냐? 이거 물었는데요. 여러분, 엄격한 고용보호제라는 게 한 번 취업이 되면 자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신규 채용을 할 때 한 번 채용을 하면 특별한 정말 예외적인 사유, 법에 규정된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자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규 채용할 때 훨씬 더 신중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빠르게 취업 상태로 넘어갈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취업률이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 지금 채용된 사람들이 잘리지 않으니까 실업률을 증가시키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업률을 엄격한 고용보호제는 실업률을 늘리지도 않고 또 신규 채용도 잘 안 할 거니까 기업이 실업률을 줄이지도 않아. 그래서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하다. 이렇게 우리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거를 모형으로 설명한 게 나중에 새 고전학파에 가면 탐색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 탐색 모형 가서 할 거야 이거를. 이해되세요? 이론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쉬워. 이게 이론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거기 2번, 3번 여기서는 이제 뭐 기초 개념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기초 개념들에 추가해서 탐색 이론이라는 새 고전학파 모형을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실업 이론에 가서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되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게 바로 한 페이지 넘겨보면 그게 탐색 모형이라는 거예요. 새 고전학파의 탐색 모형. 뒤에 가서 하게 될 거고요. 다시 앞으로 오면 2009년도 재경 3문인데요. 2009년도 재경 3문. (378페이지) 378페이지. 여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문제가 일부 있고 또 모르는 것도 나오고 그럽니다. 이 자율은 국민 경제에 전체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밑줄 그으세요. 이 자율이 하락하면 투자가 증가하고 이 자율이 상승하면 투자가 감소한다. 이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현실 경제에 있어서 이 자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게 마지막에 뭐라고 써놔야 돼? 투자의 이자율 비탄력성이죠. 투자가 이자율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누구의 생각이 반영이 될까요? 여기는 고전학파보다는 케인즈의 생각이 반영이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주장이 뭐겠어? 거기 마지막 그 대표적인 주장이 이자율이 낮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뭐예요? 케인즈의 애니멀 스피릿. 케인즈의 애니멀 스피릿. 그러면 투자가 이자율에 대해서 어떻다고? 비탄력적이니까 이자율 떨어져도 투자가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투자 이론들이 다른 것이 나오고요. 첫 번째는 거기 이자율 결정 이론 3가지 이상 열거하고 각각을 설명해라. 그런데 우리는 2가지를 알아. 이자율 결정 이론 지난번에 고전학파의 대부자금 시장 이론 봤어요. 그 다음에 유동성 선호설도 봤어. 이게 2가지 이론이야. 하나는 뒤쪽 가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그거 기억나는 대로 조금 확인만 좀 해보면 이자율 결정 이론 하나는 이 고전학파의 대부자금 시장 이론. 이 대부자금 시장 이론에서는 대부자금의 뭐와 뭐가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이자율 결정된다 그랬어요. 이 고전학파의 대부자금 시장 이론에서는 어떤 평면? 이자율과 대부자금의 거래량 평면이에요. 이 대부자금의 거래량 평면. 이 평면에 누가 돈을 필요로 한다고? 기업이 투자할 때 필요로 한다. 기업이 투자로 할 때 필요해. 투자할 때. 그리고 대부자금은 어디서 공급이 된다? 민간의 저축에 의해서 공급된다. 저축에 의해서. 그래서 이 저축과 투자가 맞아 떨어진 상태에서 균형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게 대부자금 시장이에요. 균형 이자율. 이게 땡이야. 물론 이제 실제 답안에서는 이제 이 저축과 투자를 변화시키는 요인들을 좀 쓰면서 요 균형 이자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런 것들을 추가하는 게 이제 문제겠지. 여기서는 간단하게 저축과 투자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
균형 이자율이 결정된다. 이론이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투자를 늘리게 되면 균형 이자는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민간이 저축을 늘리게 되면 이자는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자율 결정 이론이라고 말하고, 이 저축과 투자 이 일치하는 상태는 어디서 도출됐다 그랬냐면 이 대부자금은 화폐 시장이 아니라 생산물 시장의 균형식에서 도출된 거니까 실물적 이자율 이론이다 이랬다. 실물 이자율은. 나중에 이제 개방경제 생산물 시장 균형식을 가지고 뭘 도출하냐면 요 이자율뿐만 아니라 경상수지 결정 모형으로 이걸 씁니다. 그래서 이 대부자금 시장 모형을 개방경제로 가면 경상수지 결정 모형으로 가서 이 모형도 굉장히 유용해요. 두 번째, 케인즈의 이자율 결정 이론, 유동성 선호설이야. 유동성 선호설. 이 유동성 선호설은 유동성에 대한 선호, 화폐 수요하고 유동성의 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이에요. 뭐 다 했어? 요 실질 이자율과 P분의 M, 요 실질 통화량 평면에 공급, 요 머니 서플라이, 화폐 공급, 그리고 화폐 수요. 자, 이게 이제 물가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P로 나눠도 뭐 P는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명목 통화량은 실질 통화량과 같은 거예요. 물가는 고정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는 P분의 MD 이렇게 해도 되고 L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P분의 MD 이렇게 해도 되고, 요 실질 화폐 수요하고 실질 화폐 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 균형인데 화폐 수요는 소득의 함수고, 이런 상태에서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게 요게 균형 이자율 결정 이론이다. 어디서요? 화폐 부문에서 이자율이 결정된다. 그래서 화폐적 이자율 결정 이론이다. 여기는 실물적 이자율 결정 이론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균형 이자는 이제 화폐 공급이나 수요가 변하면 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득이 늘었다. 그러면 P분의 MD, 소득이 Y0에서 Y1으로 소득이 늘었다. 그럼 화폐 수요가 늘면서 이자율이 상승해서 균형 이자율이 이렇게 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이자율 결정 이론들을 우리가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뒤쪽 가면 피셔 방정식을 가지고 이자율을 설명할 수 있고, 피셔 방정식 지금 우리는 안 배웠어요. 인플레이션 실업이론 가서 배우게 됩니다. 또 하나 RBC 모형 가서 RBC 모형으로 이자율 결정 이론을 설명할 수도 있고, 세 가지 이상 충분히 우리가 이자율 결정 이론을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배운 건 지금 두 가지야. 두 가지 정도를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3번. 거기 이자율이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증가하지 않는다. 밑줄. 이자율은 낮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증가하지 않는다. 아까 내가 이걸 투자의 이자율 비탄력성이라 그랬고, 그 이유를 이론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해라 하는데, 뒤에 넘겨보세요. 381페이지 보면 거기 4번 투자의 이자율 비탄력성, 야성적 충동 있죠. (381페이지) 4번 애니멀 스피릿란 밑줄 그으세요. 투자가 기업가들의 수익에 대한 합리적인 원칙에 근거하냐, 아니면 직관적 투자 심리에서 결정되냐. 직관적 투자 심리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투자는 이자율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IS가 거의 수직에 가깝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수직에 가깝게 나타나. 거기 위에 그래프 보니까
그 IS가 기울기가 가파른데 그 IS 옆에다가 투자의 이자율 비탄력성 써놔요. 투자의 이자율 비탄력성. 그러면 IS가 거의 수직에 이렇게 가까워. 통화량이 증가해서 LM 곡선이 이렇게 우측 가면 이자율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자율 떨어진다 하더라도 투자가 그렇게 비탄력적이면 거의 산출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거지. IS 곡선이 거기처럼 가파른 형태일 때도 그렇지만 처음에 최초의 균형점에서 통화량을 늘리는 예컨대 확장 통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LM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가면서 LM0가 LM1으로 이렇게 우측 가면서 새로운 균형점은 B점이 되고 이자율은 이렇게 떨어지고 소득 변화가 R0에서 R1으로 이자율 떨어지고 소득이 Y0에서 Y1으로 이렇게 느는데 소득 변화가 나타나긴 나타나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만약에 전혀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IS 곡선의 기울기가 만약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요 점에서 이 점으로 균형점이 가는 게 아니라 이 점으로 균형점이 가면서 B'점 이 점에서 균형점이 가면서 이자율만 떨어지지 뭐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소득 변화가 전혀 없지. 그 말은 요 이자율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뭐가 변하지 않는다고요? 투자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투자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케인즈였고 이걸 케인즈의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 1번부터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뒤에 가서 하나씩 투자 이론 가서 배울 것들이에요. 그 투자 함수가 있는데 그 투자 함수 나중에 뒤에서 자세히 할 거니까요. 투자의 결정 요인인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투자가 이자율의 감소 함수다 이것만 지금 봤어. 왜 투자가 이자율의 감소 함수라 그랬어요? 이거를 주식이나 채권에 다른 대체 자산이에요. 대체 자산의 수익률을 이자율이라 그랬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게 상승하면 대체 자산의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실물 투자를 줄인다 그랬어. 그러니까 실물 투자는 대체 자산의 수익률에 대해서 이게 기회비용이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에 MPK2라는 것을 쓸 수 있는데 MPK2는 뭐냐면 MPK는 뭐예요? 산출량을 뭘로? K로 미분한 거야. MPL이 산출량을 노동으로 미분한 거니까 MPK는 산출량을 K 자본으로 미분한 거지. 그런데 K2로 미분하게 되면 MPK2가 돼요. 그 K2란 건 뭐냐면 K1은 1기 자본량이고 K2는 2기 자본량이야.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다기관 모형에서 가서 해요. 다기관 모형. 내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뭐라 했냐면 공장을 하나 설립하는 거라 했어요. 그럼 공장이 열심히 일을 잘 하면 MPK2 자본 생산성이 높은 거지. 그래서 내가 공장 하나 설립했는데 이 공장이 잘 돌아가, 생산성이 높아. 그러면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요 L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L은 뭐냐면 기업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든 아니면 뭐 회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든 어떻든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한다. 그래서 투자가 요 신용 이용 가능성, 신용 이용 규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에요. 뭐 또 시그마 이런 것도 있어요. 시그마. 요 시그마는 뭐냐면 경제의 불확실성이에요.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하면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더 안 하겠죠.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북한이 이 한반도에 뭐 전쟁의 위협이라든가 계속 미사일 날리고 또 핵실험하고 그러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가중되면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는 한국의 투자 대상으로서의 별로 위험성이 커지니까 매력이 없단 말이에요. 투자를 안 하게 돼. 또 이 불확실성이 커지면 안전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좋기 때문에 화폐를 끌어안고 있으려고 그러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불확실성이라든가 시종 이용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변수값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투자예요. 나중에 투자 이론에서 이걸 전부 다 한다고. 지금 우리는 그중에 뭐만 했어요? 이자율이에요. 이자율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냐? 비탄력적이냐? 이걸 받고 이게 제일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자율이. 그런 생각을 하면 되고 그게 그 문제 다예요. 그 다음에 2007년도 일행 산문이 있는데요. 2007년도 일행 산문. 몇 페이지예요? 477페이지. 이 477페이지는 우리가 다 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오일 쇼크에다 몇 줄 그어놓고 오일 쇼크. 오일 쇼크는 1970년대 73년하고 78년 1차, 2차 오일 샥이 있습니다. 두 번의 오일 샥이 있고 그 위에다가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적어놔.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은 뭘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인플레이션 이론에서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스태그네이션하고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 현상이고요. 스태그네이션은 경기 침체예요. 보통 경기 침체면 물가가 낮습니다. 물가가 낮은데 경기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치솟는 이런 현상이 1970년대 유가 폭등회 때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 1970년에 나타나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기존의 케인즈 경제학이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케인즈 경제학은 총수요가 낮을 때 총수요를 늘려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키고 총수요가 너무 높아서 인플레가 발생하면 총수요를 줄여서 인플레를 해소하고 뭐 이랬는데 요 스태그네이션은 경기 침체니까요. 실업이 심각하단 말이죠. 요 실업이 심각하고 인플레도 심각한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나타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이제 ADAS 모형에서 자세하게 하게 될 건데요. 이런 실업 문제와 인플레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면 어느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정책을 쓰면 다른 목표를 더 악화시킵니다. 확장 정책을 써버리면요.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 시장에. 그러면 인플레가 더 심각해져 버리고 인플레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 이제 긴축 정책을 써 돈을 걷어들여요. 그러면 실업 문제가 더 심각해져 버리고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총수요를 조절하는 기존의 케인즈 경제학이 이제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게 여기서 나온 게 이제 통화주의 학파라는 것입니다. 고전 학파에 이어서 통화주의 학파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나중에 다 공부하게 될 텐데 여기서 유가 문제는 공급 충격입니다. 오일 샥 이후에 주로 공급 충격이다. 그것도 하나 써놓고 원유가 이게 생산 요소의 하나로 투입되는 생산 함수를 가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노동 자본 그랬는데 그 뒤에 오일이라는 게 들어있네. 유가가 생산 요소로 그러니까 원유가 하나의 생산 요소로 들어가 있다.
이게 이제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나중에 우리가 노동시장을 총공급 곡선하고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노동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다. 유가가 높으면 생산 과정에 원유를 많이 쓸까요? 적게 쓰겠죠. 그러면 더 적게 쓰면 노동과 원유와 자본과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물건을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노동 한 단위에 결합되는 원유가 점점점 작아지겠죠. 비싸니까 적게 쓰면. 그럼 노동자의 생산성은 어떻게 될까요? 노동자의 생산성은,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가정부가 있는데 집에 이제 청소기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뭐 잔디 깎는 기계도 있고 이런 기계 시설들이 많으면 이 노동자, 다시 말하면 가정부가 한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많을 거예요. 근데 기계가 하나밖에 없어. 한 대밖에 없어. 그러면 노동자의 생산성은 똑같은 시간 내에 해낼 수 있는 양은 적어. 그게 생산성에 관한 거예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론적으로 1인당 자본장 비율이라 그러는데, 1인당 자본장 비율이 자본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노동자가 더 많은 자본시설을 갖고 일할수록 노동자의 생산성이 커져. 똑같은 거예요. 노동자가 예전에 원유를 많이 갖고 일을 할 때, 그때 생산성보다 원유를 더 적게 투입하게 되면 결합 비율이 작아지잖아. 노동자가 더 적은 자본시설, 더 적은 원유를 갖고 일을 하게 되면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제 노동시장의 노동 수요 공급 곡선을 봤는데, 이 생산성, 노동 생산성 어디에 들어있어? 노동? 어디 들어있어요? 졸려. 점심 많이 먹었나 보네. 노동 생산성 어디 들어있어요? 노동시장에? 노동 수요 곡선에 들어있죠. 그래서 노동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고용량을 변화시키고 산출량을 변화시키는 이런 공급 측의 충격이에요. 그래가지고 공급 곡선을 다 안 했기 때문에, 어제 도출만 봤지 다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아직까지 없는데, 거기에 그 생산함수 옆에다가 노동시장 이렇게 써놔요. 노동시장. 그래서 노동시장하고 총공급 곡선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오일 쇼크가 발생한 후에 실업률이 밑줄고 있어요. 실업률이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변하는가를 미국과 유럽 국가를 나누어 설명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실업률에 관한 이론들은 우리가 전혀 배우지 않았어. 노동시장 가서 미시적 기초에 가서 배워요. 미시적 기초에 가서 배우니까 뒤에 가서 하면 됩니다. 그 실업률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노동시장 이렇게 써놓고, 또 하나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관계, 필립스 곡선이라고 좀 써놔요. 필립스 곡선.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노동시장의 실업 이론하고 그 다음에 필립스 곡선,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관계. 자, 다시 앞으로 와서 이 문제는 지금 2006년부터 10년 문제가, 기출 문제가 있고, 그 이전 문제는 다 쉽게 여러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 문제까지는 안 봐도 돼. 여기 있는 문제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 그 2장에 보면 거시경제학의 수요 측면 ISLM, 더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들이 나올 텐데, 거기 2013년에 일행 일문이 있어요. 2013년 일행 일문, 그 다음에 2013년 입법고시 일문도 있고, 2013년 일행 일문을 보면 몇 페이지인가요? 그 일행 일문에 보면 이제 이건 계산 문제인데, 계산 문제 일단 여러분 그 수식을 가지면 그 안에다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돼. 쉬워요. 자, 일단 문제를 잠깐 볼까요? A국의 거시경제 모형이 아래와 같이 주어져 있다. 그 소비 함수에다 밑줄을 한번 그어봐요. C equal 200 플러스 0.75 Y 마이너스 T, 거기까지. 그 다음에 투자 함수에다 밑줄 그어봐. 투자는 200 마이너스 25R. 정부 지출하고 텍스 세금인데요. 정부 지출하고 세금이 같아 100으로. 그 옆에다가 균형 재정 이렇게 써놔. 정부가 100만큼 걷어서 100만큼 쓴다 이 말이에요. 균형 재정.
그리고 P분의 MD는 뭐냐면 화폐 수요입니다. 화폐 수요가 Y-100R이야. 그리고 그 M은 뭐예요? 화폐 공급이에요. 화폐 공급이 1000이야. 이렇게 수식을 주고 균형 소득과 균형 이자율을 구해라 이랬는데 이 ISLM 모형이 우리 어떻게 생겼었냐면 수치를 넣는 거는 뭐 그냥 넣으면 되고요. 이 문제를 푸는 방향만 좀 알려드리면 이 문제에서 항상 문제에서 분석 모형을 제시를 할 텐데 그 분석 모형이 IS 상품 시장 균형, LM 화폐 시장 균형이에요. IS LM이야. IS 곡선은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총 공급, 생산물 시장의 총 공급하고 총 수요가 맞아떨어지면 균형인데 총 수요가 이렇게 생겼어. C, Y-T 가처분 소득의 증가함수,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함수, 정부 지출은 외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얘 줬고요. 얘를 주고 있어. 그리고 얘도 줬어. 다 줬어. 수치를 그냥 집어넣으란 얘기야. 두 번째 LM 곡선 한번 써보고요. LM은 P분의 M 화폐 공급이에요. 그리고 화폐 수요는 요 소득과 이자율 함수라고 이렇게 했어.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줬는데 이거를 그대로 설문을 그대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요 산출물 IS 곡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1번 하겠습니다. 1번씩, 요거 2번씩 이렇게 수치만 한번 넣어볼게요. 소비함수 어떻게 생겼다고? 200 플러스 0.75 Y-T. 요 소비함수 어떻게 생겼어? 200 플러스 0.75 Y-T인데 뒤에 세금 줬잖아요. 100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다. 100. 이게 소비함수야. 투자함수는요? 투자함수는 200-25R 이렇게 줬네. 뭐 200-25R 이렇게. 이게 투자함수야. 정부 지출도 줬어요. 정부 지출은 얼마? 100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 100 이렇게. 뭐와 뭐의 변수예요? Y하고 R. Y와 R. 이게 IS 곡선이고 RY 평면에. 그 LM 곡선은요. 여기 일식이고. LM 곡선은 P분의 M 반대에 요 P분의 M이 얼마? 1000이라고 줘. 1000. 이렇게. 화폐 수요는 어떻게 줬어요? 화폐 수요는 Y-100R 이렇게 줬네. Y-100R. P가 있으면 ISLM 모형에서 P가 있으면 돼야 안 돼. RY 평면이잖아. P가 없어야 되는데 P를 1번 설문을 갔더니 P가 2일 때 균형 소득과 균형 이자율 찾아라. 그래서 2를 여기서 줘버린 거야. 여기서. 그럼 바로 요 RY 여기도 RY 이렇게 있으니까 ISLM을 연립하면 됐는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승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ISLM을 연립해야 되는데 그 연립하는 걸 안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만 더 나가도 알아야 된다니까 ISLM을 연립하는 거를. 그래서 우리 요거 가지고 이걸 선형함수로 표시해서 ISLM을 연립하는 방법을 좀 알아둡시다. 자, 와보세요. 요 일식을 선형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Y equal CY 요거 그냥 풀어 이걸. 여기 함수를 요걸 풀어. 마이너스 CT바. 그리고 투자가 방금 어떤 게 있었어? 투자가 200이라고 이자를 전혀 안 받는
이 투자도 있고 이자로 영향을 받는 투자도 있잖아요. 이걸 항상 둘로 나눠서 이렇게 I 바 마이너스 BR 이렇게 쓴다고. 정부 지출은 G 바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렇게. 여기요. LM은 P분의 M 바고 화폐 공급은 화폐 수요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 그랬어요. KY 마이너스 HR 이렇게 생겼다 그랬어요. 요게 이 ISLM을 선형으로 표시한 것이어서 선형 함수로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식, 여기 2식 이렇게. 요 두 식을 연립을 하면 되는데 연립할 때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요. 어떻게 정리하냐면 요 이자율 R로 정리를 해. 그래서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 R에다 집어넣어요. 요 R로 정리하면 R은 뭘로 나눠요? H로 나눠. 그리고 K가 있고 H분의 KY 그리고 H로 나눴어. H로 뭘 나눠요? 얘를 나눠요. P분의 M 바. 요게 이 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어디다 집어넣어? 이 프라임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일식에다 집어넣어. 이렇게 잘 풀어져. 이 프라임을 일식에다 집어넣어. 여기다 대입을 해. 그러면 일식을 다시 한번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 그대로 한번 써봐요. 요거 나중에 다 이제 변형을 시킬 건데 그대로 써. 뭐 이걸 한번 변형시키고 나서 집어넣으면 좀 더 간단하긴 한데 그냥 쓰겠습니다. y는 cy 마이너스 ct 바 플러스 i 바 플러스 g 바 여기 마이너스 br인데 r 여기다 집어넣어 이렇게. r이 뭐예요? 여기가 h분의 ky 마이너스 h분의 1 p분의 m 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요걸 소득으로 다 공통 변수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요 y 여기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들이 자 한쪽으로 다 넘겨요. 그러면 여기가 1이고 y, c 여기 넘어가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가고 b 곱하기 h분의 k 이렇게 뭘로 다 묶을 수 있냐면 소득 y로 다 묶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다 쓰면 되겠습니다. 요 나머지 이제 없는 것들요. 요거 안 썼던 것들 요거 전부 다 마이너스 ct 바 플러스 i 바 플러스 g 바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서 h분의 b p분의 m 바 이렇게 도출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y는 뭘로 나눠? 얘로 나누면 되겠지. 얘로 나눠. 그래서 얘가 분모로 들어가고 1 마이너스 c 플러스 b 곱하기 h분의 k 그러니까 1이고 나머지는 이 가로 안에 값이 다 들어간다. 요게 ISLM에서 동시균형에 뭘 구한 거예요? 산출량을 구한 것입니다. 이게 균형 국민소득이야. 그게 균형 이자율 균형 국민소득에 요 균형 소득 여기 뭐가 없어? 이자율 전혀 없어요. 다 이자율 이렇게 같이 연립을 해서 이자율 소거를 시켰잖아 지금. 그러니까 국민소득이야 이게. 균형 국민소득. 식이 두 개니까 요 식이 두 개니까요. 소득을 알게 되면 당연히 이자를 알 수 있겠고 여기 식이 두 개니까요. y하고 r 두 개씩이잖아. 그러니까 y를 알면 이자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두 식을 연립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간다. 전혀 어려운 게 없고요. 일단 2번 보세요. 2번 재정 지출이 100에서 150으로 증가했다 밑줄. 여기 아까 지바가 얼마인데?
100인데 이게 150으로 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ISLM 모형에서 정부 지출 증가 효과를 보라는 거야. 그거 하나만 확인만 하면 되겠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만 해봐요. 여기서는 정부 지출이 지금 G가 늘었어. 얼마에서? 100에서 150으로 이렇게. 정부 지출이 늘었어. 이 정부 지출 증가 효과를 보라는 거니까 이론적으로 우리가 다 봤어. 그냥 ROI 평면에 이렇게 IS 곡선이 있고 이렇게 LM 곡선이 있어서 처음에 IS와 LM이 맞아 떨어진 상태에서 1번에서는 뭐 찾으라 했어요? 요 균형 국민 소득과 이자율 찾으라고 했어. 찾으면 되고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IS 곡선이 우측 가고 제로가 원으로 어제 다 했죠. 이자율이 상승하고 소득은 증가한다. Y1으로. 이자율 상승하고 새로운 균형점은 B점이 되고 요거 상승 소득 증가. 이랬는데 2번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재정 지출이 증가했을 때 승수 효과와 구축 효과의 결과로 나타나는 소득 변화분 몇 줄? 승수 효과가 뭔지 구축 효과가 뭔지 뭘로 나타난다고? 이 소득 변화로 나타난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까지 나타나요? 여기서 여기까지 소득이 증가했다가요. 여기까지 증가했다가 구축이 요만큼 되고 결과적으로 소득이 이만큼 느는 거죠. 처음에는 얼마까지 늘었다가 여기까지 늘었다가 여기 일부 구축이 되고 이렇게 소득, 승수, 요게 구축 이렇게. 뭘 다 알죠 우리가? 요 크기가 뭐라고 지금? ISLM 모형에서 정부 지출이 증가했을 때 소득이 증가분이야 이게. 요게 승수 요걸 구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구축 이거 얼마만큼 이거 구축되냐 이걸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씩 이게 지금은 여러분 일단 요게 이동하는 이런 것들만 알게 되면 나중에는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요거 100 대신에 뭐만 쓰면 되는 거야? 150만 쓰면 돼. 100 대신에 150만 쓰면 150으로 늘었으니까 이거. 그런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이론적으로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다 바로 집어넣는다 이것이. 여기서 이 안에 뭐가 있어? 투자, 조세, 투자, 정부 지출이 있는데 정부 지출이 늘었을 때 소득이 얼마나 느냐? 근데 정부 지출이 얼마만큼 늘었어요? 50만큼 늘었잖아. 그 50만큼 늘었을 때 요 크기만큼 소득이 늡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요 값들만 알아내면 됐는데 값들이 다 나와 있어. 요 한개 소비상의 C가 얼마예요? 그 수식 보니까 C가 얼마야? 요 C가 얼마? 0.75. 이거 0.75야. B는 얼마예요? 그렇지요. B가요. 이 독립투자고 이게 이자로 변화돼서 얼마나 변화돼요? 25가 예. B. H는 얼마예요? 요 H분의 K가 뭐지? 요 기울기잖아요. 요 기울기죠? 지금 화폐 수요가 Y-100R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ROI 평면이 기울기잖아, 이게 지금. 요 100이잖아요. 그렇죠? R로 정리하면 100분의 1 Y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잖아, 이게. 지금 요 R로 정리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 R로 정리하면 이게 100분의 1 Y 그래서 그 뒤에 뭐 있겠지. 우리는 관심이 요게 뭐라는 걸 알아. H분의 K라는 걸 알지. 그러니까 저기다 집어넣으면 돼 그냥. 그래서 그렇게 이걸 우리가 계속 이런 거 도출을 할 거고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 버려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다 처음부터 그냥 150 그냥 넣어가지고 똑같이 연립하면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 그 방법만 알아보면 뭐 되는 것이고 거기 3번 좀 보세요. 2번 상황에서 구축효과가 커지기 위해서는 현재 화폐 수요로부터 어떠한 변화가 선행돼야 되냐.
화폐시장 균형 방정 정식 이용해 설명해라. 이 화폐시장 균형인데 이게 균형인데 구축효과가 커지려면 구축효과가 커지려면 LM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야 된다. 가팔라야 된다. 가팔라야 된다. LM 곡선의 기울기는 뭔데? H분의 K다. 요게 더 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 LM이 이렇게 되면 완전히 다 구축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LM이 가파를수록 구축효과가 커진다. 그거 찾으면 되겠어. 일단은 여러분 지금 이거를 완벽하게 다시 풀 수는 없을 건데 어떤 문제가 나온다는 것만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008년 재경 1문. 네? 시간 다 주세요? 쉬는 시간? 좀 쉬겠습니다. 네.